네,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이게 토크 콘서트니까, 후 콘서트니까 저하고 같이 콘서트를 이끌어갈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바로 서울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님. 이거 다 우리 공화당 사람들. 우리 조금 전에 시작 전에 전 국토부 장관했던 권도엽 장관도 왔다 가시고 또 호남의 의원이시죠. 주성용 의원, 주영순 의원님, 또 19대 때 저랑 같이 했던 서초구의 강석훈 의원님. 강석훈 의원님은 곧 이제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 경제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저보다 후배님들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12월 25일 되면은 천일 되는 날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적에 대한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강금 옥중투쟁이 이제 천일이 가까워지는데 왜 그분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고 계실까? 이제 그것이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국민들도 대단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화당, 우리 대한민국당 창당 때부터 우리 공화당, 또 우리 공화당의 당명이나 여러 가지 당의 골격 이런 부분에서 예정을 다 갖고 이렇게 계셨던 분이라서 이제 오늘이 다음 총선까지 120일 딱 남는 날입니다. 120일. 120일 남는데 그저 우리 금요일 날 제가 그 본관 국회 저 본관 안으로 좀 더 가려고 하는데 정경들이 저 얼굴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가려는데 저를 맞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유, 우리 공화당 대표 국회의원인데 왜 본관을 못 들어가게 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한판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 우리 공화당은 말이야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뭐 하냐? 그런데 자유한국당 동지들 어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시고 잘 싸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래도 뭐 중요한 거는 선진화법 때문에 저런 내용을 알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도망가더라고. 애꿎은 김문수 전 지사하고 차명지, 제하고 친구 차명지하고만 둘이서 마이크 쥐고 계속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스피커가 마이크가 앰프가 없어서 우리 앰프 빌려줬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가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 200일 되는 날 여의도로 저희들이 당사 투쟁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이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워낙에 중요한 법이고
이 두 법은 제가 어제 판도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각제 요소를 대통령 권력, 좌파 독재 권력이 내각제 요소를 다 가져가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일부 내각제 부분을 수용을 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한 내각제 부분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4+1입니다. 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 왼쪽은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이 정치 일파라 그러죠. 정당은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각제는 그 수반이 제1당이 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견제 기능은 다 없애버리고 견제 기능은 없애버리고 4+1이라는 변형된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은 대통령 중심에 모든 것을 두고 소위 말하는 내각제의 핵심인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끼리 하다가도 요즘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저게 50인지 75인지 그러다가 뭐 KFC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자 하나 씌워놓으라는 거예요. 모자 씌워가지고 30명은 연동형 가고 20명은 그냥 비례대표 가고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랄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대구에서 그 토크 콘서트 할 때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책을 꼼꼼하게 다 읽었고요. 책을 보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그 저자 아닙니까? 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책 중에 많은 걸 버렸는데 일단 이제 또라이 돌 김용옥 책을 다 버렸어요. 이게 책입니까? 그리고 이제 유시민 개빈하는 게 유시민 책도 다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영 책도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탄핵되고 1주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고요. 제 꿈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세 가지 암적 존재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청산할 첫째는 이제 탄핵에서 첫째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이비 언론인들 대표적인 손석희 그리고 김의겸 이런 가짜뉴스 사이비 언론인을 청산하는 것 이게 첫째 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핵은 전부 이제 배신자 국회의원 62명 있죠. 62명이 청산 3명 탄핵 오적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배신자 정치인들 청산하는 게 두 번째 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꿈은 정말 사이비 법조인들 있죠. 대표적인 탄핵했던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 이런 세 가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국의 길로 이끄는 이런 기생충보다 더 못한 이런 세 가지 부류 청산하는 게 제 꿈이고 이런 이번에 조원진 의원 책을 보니까 정말 저도 여러 책을 봤어요. 뭐 법조인이 있던 최명성이나 도태우 변호사나 이런 김평호 변호사 책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우종찬 기자나 언론인 쓴 것도 봤는데 근데 정치인이 생생하게 가장 옆에서 본 책은 조원진 의원 책이고요. 정말 이 책이 저는 초베스트셀러가 돼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기대입니다. 저는 이 책, 저희 이제 가로세연구소도 사실 출판업을 하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큰 돈을 들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이 다 올칼라라서 이게 사실 거의 남는 게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출판업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내셨는데 이러면은 마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로, 네, 여러분들. 제가 출판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모든 장장이 다 최고급 종이에 올칼라를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내실 때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는 이제 예전에 2003년도에도 제가 한번 이제 그 한나라당 저희 최병렬 대표 때 제가 좀 국회 출입을 한번 했었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그 딱 박근혜 대통령님 당선될 때까지 제가 이제 국회 출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후보 때 제가 이제 마크맨을 했었는데 MBC 기자로 마크맨을 했었는데 제가 참 조원진 대표님을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친박이라고 그래서 좀 많은 뭐 그렇다고 친박에 무슨 큰 혜택을 입으셨다거나 친박이라고 해서 무슨 뭐 크게 뭐 권력의 중심에 서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조원진 대표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나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혜택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탄핵 정국 되니까 쓱 빠지거나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정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가장 큰 따뜻하고 탄탄한 테두리 안에 계셔도 되는데 스스로 광야에 나오셔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근데 결국은 저도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하늘이 압니다. 결국 진정성이 있는 사람한테 그 진정성을 깨달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 진정성을 깨달아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29살 때 국회 보좌관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39살 때 대구에 북구갑이라고 있습니다. 제 고향. 거기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보궐선거로. 그때 그 제가 39살이니까 되게 젊잖아요. 목소리도 지금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렁차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김대중, 당대표 이해창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무소속이니까 얼마나 까기 좋습니까? 그 연설을 그때는 도문 연설입니다. 운동장에 가면 막 수천 명 모아놓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신인이니까 사람들이 TV 토론 보니까 정말 좀 똑똑하다. 근데 대우제가 바로 그만뒀을 때니까 머리가 막 돌아갈 때잖아요. 그런데 연설하러 왔다가 연설 듣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제일 꼴찌 연설에도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도움을 많이 해라. 연설 30분 동안 하잖아요. 그때는 30분 동안 하는데 지금같이 원고가 원래 없습니다. 원고 없이 DJ부터 해가 이해창 해가지고 막 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 시원하다 했는데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뭐 저 되는 줄 우리 아버님도 야 니 되겠다 이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어디 그 지역에 다녔는데 젊은 사람이 멋있다고 될 것 같다고 더 열심히 하라 이러더라고. 근데 하루는 그 경로당하고 인사를 갔더니 다들 고기를 다 돌리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그전만 해도 너 찍어 줄게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아니 뭐 어르신 와카십니까 이렇게는 어제 칠성시장에 박근혜 안 왔다 갔나 박근혜 대통령 그때 보궐선거 바로 4월달 보궐선거 그 제가 7월달 보궐선거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나쁜 거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떨어뜨렸다니까. 제 상대가 별로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무소속이고 그 지원하러 오셔가지고 싹 돌고 나니까 바람이 싹 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돼가지고 대통령 뵀을 때 한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님 초선 때 제가 사실은 15대에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통령님 그때 대표님 때문에 제가 국회 못 들어온 건 아시냐고.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좋은 짓을 사람이 있었다고 무서워 나가서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대표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그 밖에 나와서 탈당을 하고 했나? 저는 제가 제 유권자 분들한테 탈당하기 전까지 근 10년 가까이를 그냥 9년, 10년 차 들어갈 때잖아요. 그때까지 매월 회의를 한 2번 하죠. 그 다음에 의정 보고서 매년 내죠. 집회 뭐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신다. 그리고 대표나 대통령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아무튼 대통령이 되시고 뭐 이제 퇴임하신다든지 그래 어려울 때 유일하게 박근혜 대표 옆에 있을 사람은 조원진일 겁니다. 제가 10년을 우리 유권자한테 얘기해, 우리 당직자들한테 그거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친박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박근혜 대표의 그 잠깐만이라도 손 한번 잡고 뜻이 박근혜 대표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막 뒤집어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하고 그래 얘기했던 그것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를 안 하면 안 해도. 두 번째는 제가 산액 당시에 최고위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죠. 이런데 최고위원 투표에서 제가 1등 했어요. 그 당시 내용을 제가 제일 봐야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배신했고 그 배신도 맥이 있습니다. 배신자의 두목들이 있어요. 왜 반기문을 죽였는가도 제가 알아요. 반기문이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했으면은 대통령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는데 충청대망론에 의한 충청도 의원들에 의해서 반기문이 죽은 거예요. 또 반기문이 이 정치 내막을 몰랐어요. 반기문 총장이 왜? 본인이 급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대행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제 책에 보면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께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용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달라. 고용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 태블릿 PC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고용태가 여기 찾아다니면서 아까 얘기했죠. 김의겸이 손석희 등등등 그들이 만났던 검찰 사람부터 해서 그 내막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고용태가 그 녹취록 안에 사실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고용태 녹취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고용태 녹취록이 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태 녹취록 안에 모든 진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작업을 했고 언제 이걸 터뜨릴 거냐. 조선일보는 줬는데 이진동이라는 자가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조선일보가 급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가. 왜? 우병우 민정 쪽에서 조선일보 사주까지 조사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 자세한 얘기하면은 조선일보의 치부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잡다한 내용들이 2016년 12월 9일부터 이 책이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안 할 때 저 혼자 마지막 의총 지금 제2회의실이죠. 본회의실 빼고 제2회의실에서 마지막 의총을 하면서 제가 제일 첫 장의 글이 나옵니다. 이 책에.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떠나질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정권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나라 망한다. 그때 누가 책임질 거냐. 절대로 탄핵만큼은 안 된다. 그때 김무성도 앞에 있었고 유승민도 앞에 다 탄핵
주동했던 사람들 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또 정세균 지금 의장 했던 양반이 그 당시 국회의장인데 이 중요한 51.6%를 당선된 정통성 가진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는데 토론한 건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안의 내용을 아는 사람 10명도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아는 사람 10명도 없어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절차상에 대단한 하자가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 소추를 권성동이가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가서 헌법재판관 앞에 냈을 때 39가지가 중에서 18개가 빼고 다 날렸어요. 탄핵 소추가 이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문 찌라시 가지고 그 찌라시 80가지의 거짓말이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80명의 패널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당시에 80명의 패널이 전부 거짓말을 확인하지 않고 이 책의 시작이 탄핵 소추부터 시작했는 이유가 그것이 엄청난 절차상의 내용상의 불법 탄핵을 이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이 내용 하나 보지 않고 그냥 몰고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젠가 그 탄핵 소추의 과정 내용이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된다. 뭐 미국을 떠나서 안에서 토론조차도 제가 토론 신청을 했잖아요. 토론 신청을 정세균 의장이 막았어요. 토론 못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 내용상에 대단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거짓 탄핵이면서 불법, 그게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탄핵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국회 오면서 뉴스를 또 하나 보니까 정말 이제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 오늘은 이제 이거 정세균이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정말 이게 정세균이가 옛날에 열린우리당 의장하면서 산자부 장관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 상권 분립의 한 축인데 어떻게 그 행정부의 그 대독 총리처럼 이게 국회가 완전히 그 청와대 출장소나 권력의 신여가 된 게 아니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정세균, 문희상 이 두 명이 완전히 상권 분립을 망치고 국회를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저 거짓 촛불 공작인데 저는 항상 이 방송에서 촛불 쿠데타는 태극기 혁명만이 막을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4대 거짓 공작이 있다 봐요. 4대 거짓 공작. 첫째는 그 정유라 입시 있잖아요. 이게 전부 가짜뉴스. 왜냐하면 이게 조국의 아들, 딸이 부정입학이지. 아니 정유라가 이게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땄는데 뭐가 이게 부정입학이냐. 그런 게 가짜예요. 첫째 이제 가짜 공작이 정유라 입학 이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짜 공작이요. 저는 이제 그 K재단, 미르재단 있죠. 이게 완전히 뇌물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김의겸이가 썼잖아요. 뭐 이사장이 최서원의 마사지 사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근데 지금 재판 보면 전부 이 K재단, 미르재단은 뇌물이 다 무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10원 하나를 뺏은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가짜 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두 번째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물론 이제 가장 큰 가짜 공작인데 바로 이제 그 세월호 공작. 이게 가장 저는 해방 이후에 큰 거짓말이다. 가짜뉴스. 아니 세월호 때 제가 이게 박 대통령 지시문을 수백 번 읽어봐도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지시하고 정확하게 대처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7시간 동안 뭐 미래를 했니? 뭐 저기 굿을 했니? 얼마나 이게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까? 이런 게 그 세월호 가짜뉴스는 가짜뉴스 중에 끝판왕이다. 이런 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게 제가 변호도 맡고 있지만 바로 이제 그 태블릿 PC 이게 바로 네 번째 마지막 가짜 뉴스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그 PC를 보니까 빨간 글이 뭐 펜으로 수정하는 기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 최소원 씨가 다 이게 고친 것처럼 이런 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 손석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대 공작, 이 공작이 이제는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이게 깨달아가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조은진 의원님이 쓰신 책을 보면 그 공작들의 전모가 아주 이게 잘 나타나고 있고 뭐 어떤 분이 제보고 이제 뭐 정치 안 할 거냐 입당 안 할 거냐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꿈이 있어요. 제 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51.6%가 넘도록 바로 이제 이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자, 이게 제 꿈입니다. 저희는 사실 계속 그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이제 1000일 되시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시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저도 좀 청와대 쪽 이렇게 좀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노영민 실장은 좀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님 그 석방 쪽으로 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결국은 그 형 집행 정지를 하려는 권한이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데 지금 청와대 쪽도 계속 좀 설명하는 게 윤석열과 일단 문재인이가 사이가 서로 안 좋으니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뭐 어찌됐건 뭐 표면적으로는 강기정 노영민 쪽은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님 좀 형집행 정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특히 지금 조은진 대표님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그 석방 결의안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오늘도 많은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도 오셔서 좀 저는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석방 결의안에 동참하셨어요. 그때 아마 정확한 몇 명이 하셨는지는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사실 우리가 미리 패배주의에 빠지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 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되시기 위해서 더 힘을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다음 단계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설령 비관론을 내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구정이라고 그러죠. 설 전에는 무조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나오신다. 그 전에 반드시 나오신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서원 씨, 우리가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최순실 씨라고 얘기하는 분이 예전에 녹취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되게 공손하게 네 그러시죠 이런 녹취 보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최서원 씨가 더 위에 행사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조차도 제가 이제 2003년, 2004년도에 제가 이제 한나라당 출입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천막당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한참 차떼기당이라고 거의 이제 그 한나라당이 무너질 때 그걸 다시 되살리신 분이에요. 그때도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이랑 좀 이제 같이 취재를 다닐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코엑스에서 막 이제 그 선거운동, 막 총선 선거운동 하시는데 제가 또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저기 지하 1층 쪽에 메가박스 가면은 훨씬 사람 많다고 그 기존 일정을 다 빼고 제가 막 바로 그냥 제가 일개 기자가 그냥 메가박스로 모셨어요. 근데 메가박스가 텅텅 빈 거야 그날따라. 텅텅 비니까 박근혜 그때 당시 당대표께서 제가 이제 성대모사 못하지만 그냥 아까 거기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렇게 소탈하시고 참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말해도 소탈하게 네네 하시고 하는 분을 그렇게 누가 더
정말로 정말 가장 따뜻하시고 가장 공손하신 분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똑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가 아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틀어놓고 화면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원 씨는 누구죠? 정호성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앉아 계시면은 최소원 씨가 여기 있고 정호성이 있으면 정호성이한테 한 30년, 20년 됐으니까 정호성이한테 최소원 씨는 말을 놓습니다. 그래 뭐라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대통령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최소원 씨한테도 말 안 놓고 정호성 씨한테도 말을 안 놔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소원 씨가 정호성이한테 말 놓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 놓는 식으로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앉아있다는가만 생각만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음만 틀어놓으면은 그래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친구인데 예를 들어 친구가 막 이런저런 욕하면은 그냥 저한테 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문재인 정권 이 권력 찬탈자들의 약점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캐비넷 문건은 원래 없는 거예요. 캐비넷 문건은 인수할 때 벌써 캐비넷 다 비우고 싹 정리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관리 쫙 감독해가지고 캐비넷 문건 전부 다 대통령 문건은 대통령 문서 보관실로 넘기고 다 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그 사람 장관 됐습니다. 문건 갖다 놓은 사람 장관 됐어요. 이것이 그들의 업무예요. 국정원 특활비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지만은 아니 노무현 김대중 때 특활비 얼마 썼다는 거 다 알잖아요. 3조 1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정원 특활비로 해가지고 엮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특활비를 하려면은 박근혜 정부부터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YS까지 다 한번 훑어보면은 누가 더 깨끗한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아요. 지금은 벌써 잊혀졌잖아요. 뭘 잊혀졌느냐?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때는 대단히 무슨 묵시적 청탁이 제가 책에 나옵니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결론은 이재용 삼성 말 세 마리를 최순실이한테 좋나 안 좋나 요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언론 방송이 여러분 보십시오.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 태블릿 PC 터지잖아요. JTBC 그때 10월부터 해서 이 대통령 탄핵되는 3월 10일까지 6개월간을 완전히 거짓 선동 조작 업무된 언론 방송이 국민들을 완전히 현혹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힘에 의해서 됐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됐으면은 모르지만 제3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지금 미국의 해리스 대사 그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입니다. 그때 워싱턴 타임즈의 편집국장이라는 분이 글을 써요. 태평양 함대는 탄핵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글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제는 해리스 대사도 요즘 보니까 열좀 받아 있더라고. 왜? 이게 가만히 앞만 봐도 자기 대통령을 정용이가 가서 속인 거잖아요. 문재인도 몇 번 트럼프 대통령 만나 또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씨한테 당신들 왜 나를 속이냐, 비핵화한다 해놓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해리스 대사도 밝혀야 돼요. 자기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있을 때 그런 근거의 자료가,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었다, 어떠한 난수표, 어떠한 지시들이 우리 정보기관에 잡혔다든지 이런 걸 밝힐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미국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 반미라는 걸 알아요. 사람 이제 알아요. 그런데 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미국이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만 미국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미국한테도 필요하고 우리도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미국이 공사나 블록, 반공사나 블록을 해야 됩니다. 반공사나 블록이 뭡니까? 시진핑 황제 체제 갔어요. 중국 공산당, 러시아 토착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들, 이 세력들의 블록을 쳐야 됩니다. 그 블록을 치는데 누가 칠 수 있느냐? 108명 국회의원 가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심을 얻고 있는 우리 공화당하고 블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조원진 의원님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조원진 의원님 이제 불법 선거 감시단 단장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 부단장도 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역사에 가장 누구하고 이게 비슷한가 보니까 딱 한 분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같은 조씨, 바로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이분이 조원진이랑 똑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책 있잖아요. 여기 2013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좋은 책으로 꼽혔는데, 중국에 1년에 40만 종이 책이 나와요. 그런데 25권을 꼽는데 역대 외국 정상 중에서는 최초로 좋은 책으로 이렇게 꼽힌 게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 조원진 의원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 책을 보면요, 조원진 의원님이 옛날에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까지 그 창당 과정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책을 쭉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인 사명은 뭘까? 이걸 많이 제가 고민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봐요. 우리 공화당이 첫째는 이제 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지금 한국당은 이게 부족해요. 한국당이 틈만 하면 기회주의적으로 자꾸 이게 바뀌고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 경제를 완전히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화당은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짜뉴스로 사기 탄핵이다. 이런 데 명예를 회복시키고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이 있으시고 MBN에 그 방송이 있어가지고 저는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평방사 한번 해주세요. 방송 가서 자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 20명의 이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방송인들 그걸 다 잘렸잖아요.
요즘 이제 조금 복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화당 얘기 많이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964년도에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였던 골드워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싸우는 데는 중용이라는 게 없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대단히 만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역사상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좌면 좌고 우면 우지 평시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 상태라고. 지금 이 악법 통과되고 체제 역사 싸움에서 지면은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제가 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조금 두려운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이제 젊은 이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걔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2019년 지금 살고 있는 2016년 그 겨울부터 2019년 네 번의 겨울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말 역사의 책무를 져야 되는데 그 역사 책무는 뭐겠습니까? 선배들은 총칼을 들고 피땀을 흘리면서 지켰던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라는 확고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특히 정치인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인 몇 사람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토착 빨갱이 세력하고 싸우려면은 몇 사람은 죽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엄청난 많은 국민들이 죽습니다. 100년 전쟁을 여러분 이 국회 여기에서 100년 전쟁 완성하자는 세미나들을 2011년과 2016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2016년 여러분 아시죠? 2016년 그 10월달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를 손석희가 뜯을 때 그때 2017년이 볼셰비키 혁명 소위 말하는 러시아 혁명이 완성한 때가 2017년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국회 안에서 100년 전쟁 얘기한 것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국회 안에도 도착 빨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사파의 형태로 갔던 연방제의 형태로 갔던 민중민주주의 형태로 갔던 그 형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궁극적인 것은 공산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에 의한 남침에 의한 공산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과 반민 세력들과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거의 지금 90% 공산화를 가버린 겁니다. 90%. 이제 이 법 2개 통과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세 가지 상권 분립, 행정, 사법, 입법은 다 무너집니다.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 이규택 대표님 저한테 매번 그에 충고를 하신다. 이해창 총재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총선에서 지고 30명 빼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제가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우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북한만 바라는 무엇이 정신을 못 차리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155대 145를 얘기해요. 우리가 160석만 얻으면 성공한 선거고 우리는 뒤집을 수 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160석 얻으면 4월 15일 선거 끝나고 정기국회 9월 들어가기 전에 30명 날라가든지 보궐선거 가든지 무릎 꿇고 탈당
탈당하면서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 지금 토착발갱이 좌파들을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김대중 때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권력을 놓으면은 청문회, 국정감사, 특검 등등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좌파들이 했는 것을 법원 무시하고 그렇게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의회 권력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대통령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 좌파 장기 집권 업무, 토착 발갱이 세력들 또 여기도 뭐 호남도 계시겠지만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편중 중심 사회가 이제 새로운 주류 세력이 교체가 됐어요. 90% 다 완성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생각들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상황으로 한 30명 빼가도 우리가 160석, 155석 갖고 있겠다. 그렇지 않답니다. 왜?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압박 주면은 다 굴종할 사람, 촛불, 거짓 촛불에도 다 넘어가서 다 고개 숙이고 다 도망갔던 놈들인데 옆에서 압박 주면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바꿔라 사람들, 무모하리만큼 사람을 바꿔라. 전혀 책 잡히지 않을 사람들로 다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을 또 울게 만든다. 국민을 또 울게 만드는 게 뭡니까? 선거는 이겼는데 정기국회 의석은 좌파들이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이 그래 했어요. 김대중 때 좌파하고 지금 문재인 씨 좌파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이거는 체제를 뒤집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우파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파로 뒤집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투쟁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갈 거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총선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2석밖에 없지만 계속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것이 다 바꿔라. 제 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죽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예요.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놔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한강에다 갖다 버리자. 한강에 갖다 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질적인 토착발갱이 세력들을 못 이깁니다. 국민들이 유일한 희망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을 하려면은 정치인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 또 자유한국당 내에 우파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희생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잖아요. 야당은 의석보다는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고 국민을 감동시키고 그 국민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좌파하고 싸우는 거 독재들하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감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슈를 선점해서 나가. 이슈는 우리 공화당이 다 선점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책의 내용을 저는 쭉 서술을 한 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때 제가 전부 다 원고 없는 연설 내용이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퍼즐을 그리다 보면은 이것은 정말 토착 발갱이 세력들한테 나라를 뺏겼구나. 그러고 그 이후에 1년 전이라도 국민 저항 운동을 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길로 나와요. 제가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길로 나와서 몇 사람은 피를 토하고 몇 사람은 투쟁하다 죽고 몇 사람은 감옥 가고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불과 이 악법 일주일 남겨놓고 저는 20일째 지금 바깥에서 자고 있는데 텐트에서 3일 연주한다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좌파 세력은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고 하잖아요. 그들이 숨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언을 했어요. 문재인 씨는 후보 때 연방제 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민중민주주의 국민의 대의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민중이 나와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거기를 대처를 누가 했습니까? 대단히 심각하죠.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이 나라의 정말 위기 최대 6.25 이후의 최고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하는 것이 이 책에 여러분들 보시면 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북코선트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김세희 대표나 저랑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이제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이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몰라도 내 자식들, 손자들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국민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여러분 상호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표 잘하면 조원진이한테 그래요. 합쳐야 된다. 당신 최고인데 합쳐야 된다. 우리가 합치지 않겠다 얘기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는 문제잖아요. 저는 눈에 보이는데, 자, 이 상황들을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을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혁명에 동참을 하고 그 민심이 움직여서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문재인 정권의 죄라고 이게 제가 한 몇 달 전에 적어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방송 나가니까 문재인이가 뭘 잘못했는가. 문재인 정권의 제1 9.19 군사합의로 안보의 빗장을 열어주고 군을 무력화시킨 여적죄. 여러분들 외우셔야 외교는 왕따 외교, 수국 꼴통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국가 품격 모독죄. 세 번째, 나라 경제를 거들낸 경제 참사죄.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 체제 부정 반역죄. 다섯 번째는 촛불 쿠데타로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권력 찬탈 쿠데타죄. 여섯 번째,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훼손한 헌법 유린죄. 일곱 번째,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거짓 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한 여론 조작죄. 여덟 번째,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치려 한 국가 반역죄. 아홉째, 나라 빚내서 돈 퍼주는 국고 손실죄. 열 번째, 미래 세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청년 기회 박탈죄. 이 10가지 제목 하나하나가 탄핵을 10번 당하고
남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인수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역쿠데타 일어날까 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하려고 했잖아요. 헌법 개정 뭐 했습니까? 자유자 빼고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자유자 빼고 촛불혁명 넣으면은 이 역사의 진실은 완전히 촛불 쿠데타 세력의 승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막았어요. 그거 안 되니까 지금 헌법 개정을 못하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 공수처법을 가져가서 사법권, 지금 사법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제 7명 됩니다. 전부 좌파로 다 지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문재인 씨를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관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자, 대법관 13명 중에 8명, 7명, 8명 됩니다. 좌파로 다 나가요. 나머지 남은 게 뭐겠습니까? 검찰입니다. 검찰만 손아귀 쥐면 사법권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국회에서 자기들이 좌파 독재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제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변형된 내각제로 4+1 체제를 실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 갑니다.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입법기관은. 입법, 행정부, 견제, 예산 기능을 완전히 예산 예결위원장이 김지원이가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결위원장인데 예산을 완전히 도태시켜버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독재로 완전히 의회도 독재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이제 정말 심각하게 힘들더라도 태극기를 들고 우리 공화당이 판을 보고 있고 그 판을 가고 있고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우리가 판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판을 막아야 되는 이 악법 독재 좌파 독재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단체 같이 하지는 못하잖아요. 단지 하나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뭉쳐줘야 됩니다. 자, 판을 앞으로 벌어질 판을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누구한테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있으면은 예측하는 쪽에다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좋다. 너가 정말 그렇게 투쟁하는 거 보고 하니까 괜찮은데 사람 숫자 얘기하지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120일 남았는데 국회는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무조건 근데 우리 공화당 한 20-30명 들어올 겁니다. 20-30명.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뭐냐? 자, 저 좌파 독재 정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정해져 있고 이번에 이 악법 2가지 악법이나 예산하는 걸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거기가 어딘가? 우리 공화당이다. 이래 생각 들면 이제 태극기 들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이제 늦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기 전에 이제 뭉쳐가지고 뭉쳐서 100만이 모여야 돼. 100만이 모여서 이 좌파 독재 정권에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있죠. 붉은 폭주의 열차를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세희 대표님 바쁘신 시간에 와주셨는데 한 말씀 좀 마지막 마무리해주세요. 대표님께서 아까 그 골드워터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 책 중에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 둘이 쓴 The Right Nation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굉장히 그 영어의 재밌는 멘트인데 이게 right,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Right Nation이라는 건 우파 국가라는
라는 말도 되지만 right이라는 게 올바른 국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도 얘기한 게 미국이 우파 국가 그리고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공화당의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조원진 대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베리 골드워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꽤 오랜 기간 계속 침체 시기가 민주당한테 계속 막 패배를 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당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지율 계속 떨어지기만은 좀 안타까운 당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이 지금 공화당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랬을 때 이럴 때 좀 중도 표심을 좀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약간 좌클릭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베리 골드워터라는 인물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좀 지면 어떠냐 우리는 우파의 가치를 지키자 이렇게 싸워서 결국 그분은 대통령이 못 되셨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못 되셨지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로널드 레이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민주당이 결국 뭐 나중에 대통령 되는 경우가 있어도 결국 미국이란 국가는 right nation, 그러니까 우파 국가, 올바른 국가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한민국 거대 우파 정당의 가장 종말을 가장 후퇴를 한 게 바로 김영삼과의 3당 합당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뭐 다음 총선 하기 위해서 뭐 중도를 해야 된다, 뭐 좌클릭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우파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조원진 대표 지금 겉으로 볼 때 막 여론조사에서 뭐 힘 약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right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오른손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손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오른쪽이라는 건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키면서 열심히 싸우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right nation 결국 우파 국가 올바른 국가 좋은 국가 지도부들 다 올라오시죠. 여러분 오늘 조원진 거짓 촛불 공장의 비밀을 밝히다 책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북콘서트를 함께 해주신 김세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